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남편에게 뺨을 맞고 제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충격으로 실성한 줄 알았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 웃음은 이 장례식이 끝나면 저 인간의 인생이 끝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품 안에 숨기고 있던 단 하나의 서류 봉투 때문에 오늘 자기가 무릎 꿇고 개처럼 짖게 될 거라는 걸. 짝!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차라리 뇌수를 뒤흔드는 천둥에 가까웠습니다.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오른쪽 귀 바로 옆에서 웅하고 울리더니 세상이 슬로 모션처럼 아주 느릿하게 기괴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더군요. 억센 손바닥, 그래요. 평생 경비복을 입고 남들에게 굽신거렸지만 집에만 오면 폭군이 되었던 그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이 내 왼쪽 뺨을 후려갈기는 순간 90도로 꺾인 내 고개는 한참이나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입안 여린 살이 터져나갔는지 찝찌름하고 비릿한 핏물이 혀끝을 타고 목구멍으로 꿀렁대며 넘어가는 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뜨겁다. 정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시뻘건 인두로 살가죽을 지지는 것처럼 왼쪽 뺨이 화끈거리고 귓속에서는 삐하는 이명 소리가 마치 고장난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데 나는 그 순간 바닥에 쓰러진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끝에는 장례식장 특유의 텁텁한 향 냄새와 국화꽃 향기, 그리고 며칠 묵은 땀 냄새, 육개장의 매캐한 고춧가루 냄새,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금 내 뺨을 갈긴 남편 박상철의 몸에서 풍기는 역한 소주 냄새와 담배 쩐내가 뒤섞여 속을 메스껍게 만들고 있었지요. 바닥에 차가운 타일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뺨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이 재수없는 여편네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입을 닥치고 있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곡소리는 못할망정 눈물 한 방울 안 흘려? 네가 사람이야? 짐승 새끼도 주인 죽으면 우는 법인데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고. 말 좀 해봐. 이 벙어리 같은 년아. 남편 박상철, 그 인간은 시뻘개진 얼굴로 삿대질을 해대며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놈의 목에 핏대가 얼마나 굵게 섰는지 금방이라도 혈관이 터져버릴 것만 같더군요. 놈의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버러지처럼 끼어 있었고 튀어오르는 침방울이 조명 아래서 번들거렸습니다. 검은색 상주 완장을 찬 팔을 허공에 휘젓는 꼴이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라도 한 장군이라도 된 양위세가 등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니 기가 차다 못해 뱃속 깊은 곳, 저 단전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솟아 오르더군요. 그건 슬픔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5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었고 문드러져 이제는 화석이 되어버린 거대한 분노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35년 그 징글징글한 세월을 이 집구석 귀신처럼 살아오면서 억울해서 베개를 뜯으며 운 적은 있어도 이렇게 뺨을 맞고 웃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내 입꼬리가 제멋대로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실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비틀린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으흐흐, 으흐흐흐. 처음에는 바람 빠지는 풍선 소리 같던 웃음이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는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으하하하, 박상철이, 이 미친 인간아, 으하하, 으하하하.
내가 실성한 사람처럼 바닥을 손바닥으로 치며 자지러지게 웃어대자 육개장을 퍼 나르던 도우미 아주머니들도 소주잔을 기울이며 낄낄대던 조문객들도 모두 하던 짓을 멈추고 입을 떡 벌린 채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숨이 꼴딱 넘어갈 듯 웃어제끼는 내 모습이 얼마나 기괴했을까요? 머리는 산발이 되고 입가에는 피가 주르륵 흐르는데 눈은 희번덕거리며 웃고 있으니 영락없는 미친년 꼴이었겠지요. 나의 웃음소리는 슬픔을 가장한 이 장례식장의 가식적인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상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제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구둣발을 들어 내 어깨를 걷어차려 하더군요. 이 여편네가 진짜 돌았나? 왜 쳐웃어, 왜? 거기 누구 없어? 당장 이 미친년 끌어내. 정신병원에 쳐넣든가 해야지. 상주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의 번들거리는 구두발이 내 어깨를 짓누르려던 찰나 나는 웃음을 뚝 그치고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숙이 내 심장 소리와 함께 고동치던 낡고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을 바로 이 순간만을 위해 35년을 개처럼 기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감격스러워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전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퉁퉁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지도 않은 채 그 봉투를 영정사진이 놓인 재단 위로 보란 듯이 툭 하고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턱하는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향로의 연기마저 움찔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아. 평소 같았으면 여보 소리도 무서워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했을 내가 생전 처음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아주 낮고 서늘하고 징그럽도록 침착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저승사자가 이름을 부르듯 말이죠. 넌 이제 끝이야. 아니, 넌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어.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2년이 돌더니 헛소리가 늘었네. 상철이 씩씩거리며 봉투를 집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종이 쪼가리 몇 장이 내 놈의 인생을 어떻게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뜨릴지 넌 상상조차 못하겠지. 30억짜리 빌라의 등기권 리증, 그리고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 남겨둔 피 맺힌 유언장. 그것이 지금 내 놈의 목줄을 죄러 간다. 과연 지난 35년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가 왜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이토록 미친 듯이 웃어야만 했는지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힌 사연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의 배설물 냄새가 35년 동안 코끝에서 사라지지 않는 기분을 아십니까? 락스를 아무리 들이붓고 살가죽이 벗겨지도록 철수세미로 손을 문대도 지워지지 않는 그 끔찍하고 비릿한 냄새 말입니다. 기억을 되감아 봅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덥고 습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벽지 틈새마다 거무튀튀한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선풍기 한 대조차 덜덜거리며 미지근한 바람을 토해내던 그 지옥 같던 날, 식당 주방에서 12시간 동안 고무장갑 속에 땀이 차 손가락이 퉁퉁 불도록 설거지를 하고 돌아온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차라리 아비규환이라 부르는 편이 나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사급 판정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밥솥에 구두를 넣는 것으로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당신의 배설물을 손으로
주물러 벽지에 바르며 해맑게 웃으시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날도 어머니는 기저귀를 갈갈이 찢어발기고 그 속에 담긴 물컹하고도 누런 배설물을 두 손 가득 쥐고 계셨습니다. 하얀 실크 벽지며 장판이며 심지어 당신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에까지 그 오물을 칠해놓고는 저를 보며 밥 줘, 영자야. 밥 줘. 라고 칭얼거리셨지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썩은 메주 냄새와 시큼한 오줌 지린내가 뒤섞여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오염시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그 오물밭에 뒹굴게 될까봐 억지로 허벅지를 꼬집으며 걸레를 찾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양동이에 받아 걸레를 빨 때마다 시커먼 구정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급한 마음에 고무장갑을 낄 새도 없이 맨손으로 어머니의 말라비틀어진 엉덩이를 닦아내는데 손톱 밑으로 누런 때가 끼어 들어가는 그 감촉이, 그 끔찍하고도 서러운 감각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구역질이 목구멍 끝까지 차오르는데 억지로 침을 삼키며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요. 하고 애원했지요.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져 똥물 위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띠띠띠띠하고 경쾌하게 울리더군요. 그 소리는 제게 있어 구원의 종소리가 아니라 또 다른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아우, 시발. 이게 무슨 냄새야? 아, 김영자. 너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야? 현관문을 열자마자 박상철, 저 인간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경비복을 입고 입주민들에게 예, 사모님, 예, 회장님 하며 허리가 땅에 닿도록 굽신거리며 비굴한 웃음을 팔던 그 남자가 현관 턱만 넘으면 마치 조선시대 폭군이라도 된 양 돌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코를 틀어막고는 오물을 닦아내느라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저를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하의를 추스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여보, 오셨어요. 어머니가 실수를 좀 하셔서 지금 치우는 중이에요. 실수? 이게 실수야? 집구석 꼴이 이게 뭐냐고.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똥냄새를 맡아야겠어? 너는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 년이야? 쳐놀면서 환기 하나 제대로 못 시켜? 쳐놀다니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어머니 죽을 쓰고 대소변 받아내고 틈틈이 남의 식당 가서 설거지해서 생활비 벌어오는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억울함에 목이 메어 당신이 어머니 씻겨봐요. 라고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대들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박상철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야구공을 던지듯 제 얼굴을 향해 있는 힘껏 내던졌습니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리모컨 모서리가 제 이마 정중앙을 강타했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면서 하얀 별이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마에서 뜨끈한 액체가 주르륵 흘러내려 눈을 가리는데 박상철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혀를 차더군요. 재수없게 어디서 남편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냄새나는 년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야, 피 닦고 밥상이나 다시 차려와. 술맛 떨어지게. 그는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낡은 양말 속에 숨겨둔 비상금 50만 원까지 찾아내어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하려고 식당 설거지로 손가락이 갈라져가며 모은 그 돈을 들고 그는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널브러져
이마에 흐르는 피와 눈물을 섞어가며 다짐했습니다. 죽자. 아니, 죽여버리자. 아니, 내가 살아서 저 인간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꼴을 꼭 보고야 말자. 내 청춘은 그렇게 락스 냄새와 멍 자국 속에서 시들어갔지만 내 가슴 속에는 서슬퍼런 칼날 하나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늘 장례식장. 남편 박상철은 상주 완장을 차고 세상에서 제일 슬픈 효자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면 아이고 어머니 하며 곡을 하다가도 손님이 봉투를 내밀고 등을 돌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봉투 두께부터 확인하더군요. 야, 김영자, 너 뭐해? 술 떨어진 거 안 보여? 하여간 센스라곤 쥐뿔도 없는 여편네 같으니라고. 편육도 다 말라 비틀어졌잖아. 빨리 와서 안 채워. 그 고함 소리에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꽂혔습니다. 마치 벌거벗겨진 채 광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보통의 조문객들이 내는 어수선한 발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규칙적이고도 무게감 있는 구두 굼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울려왔습니다. 마치 판사가 법정에 들어설 때나 날 법한 그 서늘한 발소리에 시끌벅적하던 빈소의 소음이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입구에 나타난 사람은 좋기 180cm는 되어 보이는 훤칠한 키에 먼지 하나 내려앉지 않을 것 같은 날카로운 칼주름이 잡힌 짙은 네이비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그 가방의 묵직함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뭐야? 내 친구는 아닌 것 같고. 뭐, 빚쟁이야? 아니면 보험 팔러 왔어? 아, 딱 보니까 냄새가 나네, 냄새가 나. 돈 냄새 맡고 온 하이에나 같은 놈이지, 너. 남편은 변호사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년 남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치 더러운 벌레를 피하듯 아주 우아한 동작으로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 남편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남편이 아닌 바로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최진수 변호사입니다. 고 박순자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유언이라는 단어가 빈소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상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유언? 하? 우리 어머니가 치매 노인네인데 무슨 놈의 유언이야? 이 사기꾼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하? 경찰 불러. 이 자식 당장 끌어내. 내 건물 뺏어가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박상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변호사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철컥하고 잠금 장치를 푸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금속성 소리가 어찌나 차갑고 날카로운지 남편의 고함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박상철 씨, 지금부터 공개될 내용은 당신에게 아주 충격적일 겁니다. 그러니 자리에 앉으시죠. 변호사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두툼한 서류 뭉치와 칠이 다 벗겨진 낡은 소형 녹음기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3년 전 시어머니의 정신이 잠깐 맑아졌던 그 기적 같은 밤에 어머니의 부탁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찾아내 녹음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상철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낀 공포가 그의 목소리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대답 대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기계음 뒤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지만 박상철에게는 저승사자의 호명보다 더 무서웠을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침 소리가 섞인 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장례식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상철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다시 시체 같은 흙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뚝 하고 녹음기가 멈췄습니다. 박상철은 마치 보이지 않는 주먹에 얻어맞은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쿵 하고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이거 조작이야. 어디서 성대모사하는 년을 데려다가 녹음한 거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아들인데, 핏줄인데.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변호사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35년을 억눌러 왔던 활화산이 마침내 터졌습니다. 저는 번개처럼 놈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힘껏 놈의 가슴팍을 밀쳐냈습니다. 매일같이 수백 개의 식판을 나르고 건물을 닦으며 단련된 제 팔힘은 술과 도박에 찌들어 속이 텅 빈 강정 같은 놈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에 충분했습니다. 쿠당탕? 상철아. 제가 고함을 지르자 박상철이 히익하고 놀라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들었지?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 내가 밤마다 내 지갑 뒤져서 도박장으로 도망칠 때 어머니가 자는 척하면서 베개 적시고 계셨던 거 너만 몰랐어. 내가 어머니 냄새난다고 리모컨 던질 때 어머니 정신이 잠깐 돌아와서 피눈물 삼키셨던 거 너만 몰랐다고. 변호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박상철 씨 현재 거주 중인 빌라 402호를 포함한 전 재산은 이미 3년 전에 김영자님의 명의로 증여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법적으로 타인의 주택, 타인의 건물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당장 퇴거하지 않으면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내 명의로 된 30억 빌라 건물. 그 단어가 놈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놈의 자존심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갈 곳도 돈 한 푼도 없는 놈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박상철은 엉금엉금 기어서 내 발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35년간 단 한 번도 굽힌 적 없던 그 뻣뻣한 무릎을 내 낡은 치마폭 아래 꿇었습니다. 여보, 영자야. 내가 잘못했어. 잠깐 미쳤었나 봐. 우리 부부잖아.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 용서해 줄 거지?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비굴한 목소리, 역겨운 술 냄새.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놈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상철아, 기억나? 35년 전에 내가 밥상 엎으면서 그랬지. 나는 밥만 축내는 식충이니까 밥값 하려면 개처럼 찢어보라고. 그래야 생활비 10,000원 준다고. 박상철의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살고 싶니? 이 나이에 길바닥에 나 앉아 얼어 죽기 싫으면 지금 여기서 찢어봐. 아주 크게 멍멍하고 찢어보라고. 장례식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상철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억지로 목소리를 짜내었습니다. 멍. 안 들려. 더 크게. 제대로 짖어. 멍멍. 왈알. 양복을 입은 사내놈이 제 아내 발밑에 엎드려 개 흉내를 내며 짖어대고 있는 그 꼴이라니. 놈이 짖을 때마다 내 뺨에 맺혔던 피멍의 열기가 식어내리고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응어리가 하나둘씩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지저대던 놈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푸아하, 아이고, 잘 짓네. 우리 상철이 진작 이렇게 재롱 좀 부리지 그랬어? 나는 웃음을 뚝 그치고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놈의 면상을 향해 침을 퇴하고 뱉었습니다. 비켜, 이 더러운 짐승 새끼야. 걔는 계집에서 자야지 감히 사람 사는 집에 들어오려고 해? 변호사님, 이 무단 침입자 당장 밖으로 끌어내세요.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박상철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35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에는 찬란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가세요. 이 집 가장은 이제 저 김영자입니다.